예,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세션에 사회를 맡게 된 박준수입니다. 저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획득방산연구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네. 어제는 비가 와서 좀 불편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멋진 날씨인데 자리에 앉아 계시기가 참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드실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오늘 발표 하시는 분들과 함께 세션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소개하셨던 것처럼 오늘 세션의 주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방산협력의 미래인데요. 조금 방산협력이라는 얘기를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방위산업과 협력인데 아마 이 둘을 서로 연결지어서 생각하시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방위산업 하면은 아무래도 뭐 인디펜던트한 어떤 거, 독립적으로 하는 어떤 거 생각하기 마련인데 요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방위산업도 인터디펜던트한 시대가 됐다. 서로 도와가면서 협력해야 될 시대가 됐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최근에 저희가 마주쳤던 상황들이 이 협력이 왜 필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있었던 공급망 문제, 그리고 수시로 저희를 위협하는 뭐 사이버 위험 문제, 그리고 얼마 전까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코로나 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 방위산업은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세계 방위산업도 침체를 했었죠. 근데 이런 문제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와 위협에서 방위산업이 타격을 받는 문제는 어느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해야 되고 서로 같이 공생해야 되는 관계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산협력을 다루게 된 그 배경이나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주제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먼저 아젠다 1은 방위산업의 글로벌화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방산협력을 얘기해 보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신흥기술과 위협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방위산업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런 토론과 세션에서 얘기될 그런 논의들을 통해서 방산협력을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 세션의 그 기획 의도라 그럴까요? 그런 걸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제가 두 개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저희 세션 진행도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10시부터 11시까지 소주제 1, 아젠다 1을 저희가 토의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쉬면서 좀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잠깐 양해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자리를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11시 10분부터 12시까지 두 번째 아젠다를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아젠다를 함께 얘기해 주실 분들, 저희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윤창문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한국의 방위사업청의 국제협력국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 옆으로는 피터 레이튼 박사님 오셨습니다. 호주 그리피스 대학에서 펠로우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방산기업에서 오셨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승윤 매니저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레베카 루카스 박사님 모셨습니다. 랜드 유럽에서 시니어 애널리스트로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발표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은 각자 한 1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요. 시간을 가급적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윤창문 국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입니다. 저는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의 방산 협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그 우리 한국의 방산 협력의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방산의 이제 일반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 상황입니다. 신냉전 분쟁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각국의 국방 예산 증가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이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방산 협력, 안보 또는 방산 협력의 체계입니다. 먼저 다자간 협력에 있어서는 한국이 2006년에 나토의 이제 파트너 국가로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동유럽에서 이제 한국의 그 이제 동유럽 국가들을 좀 지원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한국이 맺고 있는 방산 협력 MOU입니다. 지난 10년간 이 28개국에서 48개국으로 이제 크게 늘었고 추세를 보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방산 협력이 한 10년 전만 해도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주목을 받거나 어떤 그 역할이 조명되는 경우는 이제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한국의 방산 역량에 대해서 한국 국민도 많이 인지하고 있고 또 세계에서도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우리 한국 방산 협력, 한국의 방산이 세계에서 좀 역할을 하게 이끌어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크게 여기 한 세 가지가 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여기서 기반은 우리 방산업체가 갖고 있는 산업적 기반 그리고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그 규모 또 운영 능력을 다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이제 위협 속에서 계속 방산을 확대시켰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어떤 생산력이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신뢰성입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는 엄격한 시험 평가, 그다음 품질 관리를 통해서 그 성능이 좀 입증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 굉장히 지금 신속한 획득이 필요한 국가에 어느 나라보다 가장 빠르게 무기 체계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방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위기가 우리가 생각보다 먼저 빠르게 다가왔기 때문에 거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한국의 능력이 지금 우리의 방산을 이끌어온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연성입니다. 지금 방위 산업 협력을 하다 보면 굉장히 국가별로 다양한 요구 조건이 있는데 그러한 요구 조건을 협상하고 충족시키는데 한국이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정치적 역사적인 면도 좀 간과할 수가 없는데 한국은 어떤 패권 경쟁에서 자유롭습니다. 우리 국가 방위를 위해서만 이 방위 산업을 육성해 왔고요. 그런 면에서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한국은 그러면 어떠한 측면에서 방위 산업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보 동맹입니다. 한국전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어떤 한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전 세계의 그 안보에 있어서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안보 동맹,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파트너 국가의 안보 동맹 차원에서 이런 방산 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호 호혜적인 협력입니다. 한국은 상시 위협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파트너 국가와 함께 그러한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에서 인구, GDP, 교역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국에 있어서도 수출, 수입, 그다음에 교역,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한국은 지리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인도 태평양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방위 산업에서의 인도 태평양 지역의 역할입니다. 한국은 지금 위에는 이제 한국이
지지난 5년, 그다음에 지난 5년간의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부터의 무기 도입을 나타내고 있고, 아래는 지지난 5년, 지난 5년간의 이제 수출인데 모두 다 큰 폭으로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저희 파트너 국가들과 어떻게 파트너십을 맺으려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그다음에 나머지 국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을 별도로 저희가 표기한 것은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의 핵심이자 중추이고 많은 국가가 미국의 무기체계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공동된 안보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급망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무기 체계를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있고,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무기도 미국과의 상호 운영성을 전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급망 안보 협정인 소사가 곧 체결될 계획이고, 상호 군수조달 협정 RDP도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보 동맹 차원에서의 협력입니다. R&D, 그다음에 MRO 분야에서 저희는 앞으로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과는 특정 분야의 공동 연구 개발, 그리고 미군 자산의 한국 내 정비 능력 활용 등이 지금 현재 주요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른 국가들, 다른 동맹국들과의 파트너십입니다. 먼저 위협에 대한 신속한 무기체계 획득이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이제는 어떤 국가가 파트너 국가와 함께 무기체계를 생산하고 운영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고려돼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이 부분에 있어서 현지화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장 이 부분을 잘 나타내는 것이 호주에 설립된 주식회사 하나, 호주법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호주 한화 법인은 호주의 전략 자산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호주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양국 간의 성장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산 분야가 지속적으로 양국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호 이러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됩니다. 예,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많은 국가들은 지금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협력 강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좀 걸림돌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일단 인도 태평양 지역이 굉장히 넓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 간 이해관계,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서 다 같이 하나의 목소리 내기가 참 어려운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양국 간의 그 협력이 더욱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은 이제 미국을 중심축으로 강력한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그 나머지 국가 간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아직은 많이 성숙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인도 태평양 국가들과 이제 많이 만나서 방산 협력을 논의하면서 느낀 거는 확실히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우리가 느끼는 위협의 강도, 거기에 대비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5년, 10년 전과는 다른 위협의 강도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서 이러한 공감대를 좀 더 확산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셔서 첫 테이프를 잘 끊어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방위산업이 인도 태평양이라는 지역 속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가고
또 그 지역의 국가들하고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점들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방위 산업이 아마 처음으로 수출을 하고 외국과 협력을 했던 게 바로 동남아 지역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뭐 장갑차 아마 처음이지 않았나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우리 방위 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다가 지금 다시 동남아 지역이나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다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지역에서 우리 방위 산업이 정말 국가들과 협력을 잘해야겠다 이런 점들이 최근 들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어서 레이튼 박사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이튼 박사님 시작해 주시죠. 예. The world is once again a dangerous place. Is that audio okay? Yep. There is a very real war underway in Europe as Russia fights to seize the Ukraine. A permanent military fault line is now being created between Russia and its European neighbours. Meanwhile, in our region, in the Indo-Pacific, an imaginary war between China and the US is being created that worries many, which is now shaping global defence thinking, plans and force structures. Accordingly, our thinking about international defence industry cooperation needs to factor in these real and imagined wars of our time. This talk is in three parts. First, the pertinent geostrategic aspects. Secondly, the implications of these geostrategic aspects. Thirdly, an alternative conceptual approach to international defence industry cooperation. First, the pertinent geostrategic aspects. Today's defence industry model was designed for a very different geostrategic context, where peace ruled, there was no likelihood of hostile interference with manufacturing facilities or supply chains, there were few time imperatives, and production demands could be planned years in advance. If you like, in the post-Cold War era that we're leaving, defence industry was driven by economic factors and perhaps by jobs. Now the defence industry is increasingly being driven by security needs and by military pressures. There are several aspects of today's geostrategic context of real and imagined wars that may impact international defence industry cooperation. First, the real and imagined wars are major wars, and in such conflicts, manufacturing facilities and supply chains are likely to be deliberately targeted. In Europe, Ukrainian defence industrial plants have been attacked by the Russians using cruise missiles, long-range drones and cyber intrusions. On the other side, the Russian defence industry has been very significantly impacted by cuts to the established defence supply chains through sanctions. While Ukraine illustrates the dangers if directly involved in a war, future international defence industry cooperation will probably be impacted to some extent by cyber attacks, whether in times of peace or conflict. Second, there are important time imperatives. In a war, whether real or imagined, industry must deliver on time, or better yet, early. Schedule now becomes the major driver. Cost becomes less significant. Delivering the required capability will remain important, but not if it is so late it cannot meet pressing operational and strategic needs. Good enough will often be acceptable. Lastly, away from supply factors, the demand factor also changes. As the real or imagined wars evolve, there may be sudden decisions taken by governments to reduce or increase defence orders. The Ukraine war has caused a massive increase in demand for ammunition and guided weapons. A reduction in demand is more easily handled, but may be made to allow a quick diversion into manufacturing another product. Flexibility is becoming a key defence industrial requirement. On the other hand, an increase has big implications across the supply chain. Demand changes raise real concerns about the scalability of an international defence industrial enterprise. Let's look at some implications of these. The potential threat of physical interference and cyber attacks highlights that defence industrial cooperation now needs to consider resilience. A resilient international defence industrial enterprise would be able to both absorb anticipated shocks and then recover. Recovery could range from the defence industrial enterprise surviving an attack in some reduced form to continuing its operation in the presence of an attack, to recovering from an attack to its original form, to absorbing a shock and evolving the defence industrial enterprise in response.
Such an idea might mean moving to an international defence industrial enterprise model that is differently structured to that now. Today's are generally complicated systems that may be conceptualised as a star shape featuring a central node connecting directly to many peripheral nodes, as per the left side of the slide there. The lead countries at the star's centre, firmly controlling the overall process, producing the majority of the components and undertaking final assembly. The other nations on the periphery, the points of the star, supply only minor components to the lead country when and as directed. Such a system has limited resilience. The loss of outputs from one peripheral nation or an attack on the final assembly core crashes the whole system. So just as an idea, an alternative approach might be worth considering. A different model could be a restricted complexity system with a decentralised network structure that comprise multiple smaller star-shaped networks that connect to form a larger star with additional link forming a loop. You can see after I describe that why I have a diagram. Each of the smaller stars has a central node that undertakes some assembly before passing on to another star. With this structure, the International Defence Industrial Enterprise could then operate as a restricted complexity system featuring semi-openness, multiple causality and dispersed authority. What do those three buzzwords mean? Semi-openness means the International Defence Industrial Enterprise would be able to draw on resources outside the system to compensate for disruption, unlike today's approach, which is a closed system. In a bizarre example of what is possible, Russia is apparently buying dishwashers and refrigerators from foreign countries to obtain the semiconductors needed to build some military equipment and so overcome supply chain sanctions. Having a designed incapability to access external sources in an international defence industrial enterprise would not just improve resilience, but potentially also allow rapidly scaling up of production. Multiple causality means the loss of one part of the industrial defence industrial enterprise network can be compensated for by using supplies from other parts and by implication through multiple pathways. This would be a type of dual supply arrangement. This again improves resilience while allowing rapid production scale-up. Importantly, some parts of the network could be designed to have final assembly capabilities so that additional production capacity could be brought into service if needed due to attack or sudden demand changes. Lastly, that dispersed authority means there will be no single directing authority to make the international defence industrial enterprise work. Instead, the parts of the network would communicate and coordinate amongst themselves to ensure inputs are received when needed and outputs are then pushed into the supply chain when requested. Being self-coordinating improves resilience by not having a single point of failure, while enhancing timeliness of approach by streamlining management processes and making them more direct. Well, that's all fine, but such an approach also has, while it has strengths, also has some limitations. Firstly, to most effectively create such a network of dispersed facilities probably requires all involved to be skilled at us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4IR approach. Under the 4IR, companies can directly design items over the internet, work with advanced manufacturing facilities, negotiate schedules, be part of the testing regime and arrange deliveries. Not all international companies will have the right capabilities or the right skilled people. Second, this dispersed network approach might be best suited for the emerging military technologies, those exemplified by the term the small and the many. An example is the design, development and mass production of small, low-cost land, sea or air robots. In a further example, Australia, for instance, has called for a multi-role small drone system that can be produced at much, much greater scale than currently possible, without the security limitations and supply chain vulnerability of current commercial suppliers. Such an idea could be realised using a regional or indeed global network using restricted complexity system principles just discussed. Thirdly, this means there may still be a place for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defence industrial enterprise building the large and the few, that is the very costly platforms. An example of this might be the F-35 production network. This is spread across the globe, but is a closed system, tightly controlled, unable to quickly ramp up production, and perhaps somewhat fragile in terms of vulnerability to physical attack, cyber interference, or supply chain disruption. Such characteristics are not unexpected, given the program began some 2 decades ago in a very different geostrategic environment. And summing up, thinking about international defence industry cooperation may need to take into account the real and imagined wars of our time. The old models of international defence industry cooperation may need adjusting, and this may incur extra costs
compared to earlier programs. A widely distributed network may meet today's geostrategic needs, be practical using modern industrial technology, and be inherently well suited for future international defence cooperation. Thank you. 예, 레이튼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 한 장의 슬라이드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그림에서 모든 거를 다 담아내신 것 같습니다. 보통 방위산업 하면은 뭐 통제를 하고 어떤 그 한 곳으로 모아놓고 뭔가를 생산하고 뭐 연구 개발하고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 위기에 서로 공동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시기가 됐다. 그러면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조금 이제 분권화된 그런 네트워크 체제로 가야 되고 그걸 위해서 서로 방산의 많은 플레이어들이 좀 협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마 방위산업이 조금 늦게 시동을 건 걸 수도 있겠습니다. 저 안보 환경에서는 이미 뭐 소다자 협력 이런 게 뭐 최근에 더욱 부각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아마 방위산업의 소다자 협력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에 아마 호주 방산 기업도 호주의 방위산업도 상당히 중요한 그 스몰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어서 저희 방산기업에서 오신 이승윤 매니저님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승윤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참석의 기회를 주신 주최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그 인태 지역 전략 필요성이 대두 속에 향후 국제 방산협력 방향, 그 안에서의 방산업체들이 기여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인용한 인도 태평양 지역 개념은 이제는 보편적 국제 정치 용어가 되었으며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 등도 독자적인 인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들이 더 이상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인도양 지역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고 단일한 전략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인태 전략을 통해 이러한 지역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 전략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경쟁적으로 국익을 확보하고 전략적 활로를 모색하기 위함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인태 지역에서는 현재 유사 입장국들 간 포괄적 협력을 진행하려는 시도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편적 가치를 함께하는 미국, 인도, 그리고 아세안 국가 등과 안보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 외교, 경제 또한 전략적 차원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협업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올해 5월 달에 그 대통령께서 호주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방산, 우주 분야, 또 국방 및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외에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방산, 디지털, 우주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과 또 다른 나라로 인도네시아와도 방산 협력을 확대할 것을 논의하였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에 부합하기 위해서 현지의 생산 협력 등 각국 내 방위산업 기반 확보 정책을 고려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1년 12월 계약한 호주 랜드 8116 자주포 사업과 올해 7월 달에 한국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호주 랜드 400 페이지 3 레드백 사업 진행을 위해 호주 현지에 공장을 건설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서 호주 업체들이 방위산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호주 현지화 정책에 부합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호주 사업에서도 유무인 기술, 위성통신 등 첨단 방산 기술에 대한 산학 협력, 지역 업체들과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도의 자국 제조업 육성 정책 메이크 인 인디아에 따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수출용 자주포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되 조립 생산은 현지 진행을 추진하여서 외교 안보 일조에 그치지 않고 인도 현지의 경제 성장에도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인태지역 국제방산협력은 국제정치의 전략적 지정학적 중심으로 구상하고 있는 인태지역 질서 재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이 지역적 역할 확대 및 전방위적 관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지역 내 소다자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IPEF, 쿼드 동맹 등 경제, 통상, 공급망, 과학기술 분야에서 주요 우방국들과의 협력 네트워크의 효과적인 참여 여부는 인태지역 방산협력 전략 추진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확보 차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역 전략 이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인도와의 전략적 신뢰 구축, 또 아세안 국가와의 안보 협력 및 전략적 공조도 향후 각국이 방산 협력에 있어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국가별 안보 협력 수준, 외교적 관행으로 이게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겠지만 해당 국가 관련 이슈에서 적극적인 협조 및 대응 여부가 향후 인태 방산 협력이 향배에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내부적으로 크게 수직적, 수평적 협력 확장을 추진할 것입니다. 우선 수직 확장을 위해서 기존의 지상 장비 위주 수출 및 현지 생산에서 영내 국가들과의 첨단 전략 무기 부품의 수출 및 기술 공동 개발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공무기 체계, 엔진, 레이더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제품, 부품을 수출하고 국제 공동 개발 연구 등 첨단 방위 산업 기술에 있어서 각국의 다양한 기관들과의 글로벌 협업을 증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조선업체 인수 등을 통해 기존의 지상 방산뿐만 아니라 해상 분야로도 그 사업을 확장하고 끊임없이 미래 성장 제품을 발굴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오가닉 성장으로 수직적 확장 및 한화 계열사 역량을 통합해 지상에서 해양, 우주까지 전 영역으로 방산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글로벌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밸류체인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해외 법인, 아까 말씀하신 한화 호주 법인 및 그 밖의 네트워크 등을 통해 인태지역 주요 국가들로 수평적 확장 협력을 시도할 것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사업 협력 중인 호주, 인도 외에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으로 방산 사업 영역 확장 중에 있습니다. 인태지역 내 당사의 해외 거점 및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글로벌 MI 조사를 실시하고 국가별 맞춤 전략 및 현지화 전략을 통해 장비 수출과 방산 협력을 지역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단순히 플랫폼 수출이 아닌 시스템 수출을 수출하여 무기 운용 교리 등을 패키지로서 수출, 수입 파트너국과는 군사 협력 및 군사 연합 작전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방산 협력 국가의 상호 운영성뿐만 아니라 상호 의존성도 증대시켜 연대 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키트를 마련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인태 지역 내 방산 협력은 단순한 무기 수출뿐 아니라 수입국의 생존과 지역 내 안보, 더 나아가 국제 평화와 직결되므로 시장적 관점에서의 접근보다는 협력국가의 안보 이익 및 위협 공유, 국제 평화 증진의 기여 등 우리 안보 정책에 대한 타국의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매니저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남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나중에 질의응답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방산기업에서 오셔서 이런 자리에서 비즈니스를 소개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뭐 사내 방침이랄까 전략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또 어떻게 또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고심할 부분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한화의 우리나라 대표 방산 기업이죠. 한화에서
정말 이제 수출만이 아니라 수출하는 대상국하고 어떻게 서로 뭐랄까요, 현지 생산화를 한다든지 이런 좀 더 변화된 모습으로 방위 산업을 할지 그런 점들을 말씀을 잘 해주셔서 앞서 뭐 정부에서 오신 윤 국장님이나 혹은 학계에서 오신 피럴 레이튼 박사님하고는 또 다르게 비즈니스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셔서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방산 협력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방산 기업이 있기 때문에 방산 협력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방산 기업들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의 방산 기업들이 협력 파트너로서 활동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발표를 듣겠습니다. 레베카 루카스 박사님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Hello, can everyone hear me? Yes, okay. My name is Rebecca Lucas. I'm from RAND Europe, and I would just like to thank KAIDA for having me here today to discuss with you a new approach to supply chain disruption management. So, as my colleagues on this panel have made clear, defense industrial cooperation and defense industries are more important now than ever. In such a context, supply chains are the connective tissue that enable defense industry to function and these partnerships to flourish, whether that concerns the supply chains that bring raw materials, components, or deliver final products to the customer. They have never been more critical. Peter spoke earlier about the importance of resilience in these supply chains. However, recent years have seen frequent disruptions to international supply chains, whether those disruptions stem from COVID, from sanctions, or from war. To this end, with several of my colleagues from the RAND Corporation in the US and the Swedish Defense Research Agency, we instigated a project to better understand how the impact of these shocks to supply chains could be mitigated and the supply chains themselves made more resilient. There is a research agenda forthcoming that will be published in the coming months. But what I wanted to share with you today was the reason why we feel this new approach is so important. Our research partner at the Swedish Defense Research Agency designed this graphic to help illustrate one of the key challenges of supply chain management. We don't always know where the next shock will come from, and decision-making about the risks to supply chains takes place under a variety of circumstances, including different levels of information. Sometimes the obfuscation of the source of threats may be intentional, as in times of war. Otherwise, it might simply be a case of the once-in-a-generation event that no one saw coming. Many of the existing practices to supply chain management that are described in the literature fall under the category of what is called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That is, practices which focus on identifying, assessing, quantifying, and monitoring potential risks that could negatively impact the function of supply chains, and then designing measures to prevent or mitigate their impact. You can then measure the efficacy of those measures against the cost that might be incurred from a disruption. However, while such activities are hugely useful in some circumstances, namely when information is known about a potential risk, as you can see in two of the quadrants, decision-making under uncertainty and decision-making under risk, recent years have demonstrated that unanticipated events, or even those simply whose shape was not correctly predicted, can have an outsized impact on supply chains. For example, pandemic was included as a leading risk in most risk registers around the world. And yet when COVID-19 happened, we were not anticipated for the type of disruptions that it would cause and the unexpected consequences that it would have. Again, these once-in-a-generation events, unanticipated consequence, or even unthinkable events, such as the events of 9/11. Managing supply chains, therefore, and this is particularly the case in the defense sector, where the implications of delays or shortages can be far greater than lost profits, requires the ability to enable supply chains to be resilient when in this bottom right quadrant, namely decision-making under ignorance. Within this quadrant,
Supply chains must have the ability to respond to and restore operations after the impact of an unanticipated and unforeseen event. This could mean that the supply chain recovers their original function, or it could mean adapting to a new and more effective state following a disruption. But unfortunately, among the extensive literature that we reviewed for this work, the term for the specific type of risk management was not specified, meaning that it often gets neglected in favor of the more prominent and more measurable forms of risk management. 2, preparing for this type of event is uncomfortable. Modeling and forecasting, which is available in more and more, for which more and more tools and methods become available every day, make us feel more prepared, which we like, and enable measurable impact. So one can demonstrate that by implementing mitigation measure X, you have reduced the risk of supply chain disruption by Y, therefore justifying the cost and presumably an individual or their team's continued employment. However, acknowledging that we cannot predict or prevent events from impacting the operation of key processes is uncomfortable. This again points to the need to identify a specific type of approach so that we can note that it is not one that is neglected. As an outcome of this research, we therefore proposed adding supply chain disruption management to the common lexicon surrounding supply chain management. Supply chain disruption management, or SCDM, is entirely dedicated to this fourth quadrant, aimed at enhancing supply chain resilience under conditions of ignorance where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cannot apply and does not provide us with the necessary answers. This new management activity is particularly critical in defense supply chains, which, as I stated, our research goes into further detail about the unique nature and the unique importance of defense supply chains, going beyond, and the ways in which they require a unique approach compared with civilian or commercial sector supply chains. However, I don't think I need to belabor that point to this audience, given that this is a defense and security forum. Unfortunately, the area of supply chain disruption management and the tools necessary are not yet well understood. While the full research agenda is still forthcoming, we have identified the following key areas for further research. This includes understanding and mapping supply chain's composition and the existing level of resilience. This includes mapping not only these tier 1 contractors, but also the many, many tiers of subcontractors and suppliers down to the providers of key materials and components. Another area is distinguishing clearly between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and supply chain disruption management to ensure that SCDM is not overlooked in favor of more traditional or accepted approaches to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Third, I can count. We identified the need to explore the applicability or lack thereof for more common civilian and commercial sector approaches to supply chain management, given the unique nature of defense. Fourth, we identified the importance of working with the totality of the defense sector. So not only governments, but also collaboration with private sector companies, as well as international partners and allies, to integrate and understand the processes of supply chain disruption management into everyday function. This also means that governments can no longer continue to delegate supply chain management more broadly to their contractors, but rather themselves probably need to take a more active role in understanding what the risks and potential disruptions are and how they can be mitigated. And then finally, and perhaps most difficult, governments are going to need to adequately resource supply chain disruption management, either their own processes or enabling contractors to do so in a manner that is economically and financially attractive to them to continue working in this sector. So with that, thank you very much, and I think open the floor to questions.
예, 레베카 박사님 감사하고요. 계속 이렇게 시간을 줄여주셔서 토의를 준비할 때 정말 여유 있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발표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이런 기억이 났습니다. 잘 아시는 책에서 아마 보셨을 텐데요. 검은 백조 이야기가 있죠. 충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백조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 갑자기 검은 백조가 나타났을 때 그 충격, 그리고 세계 생물학계가 다시 이제 종의 분류를 다시 했던 것처럼 방위 산업에도 검은 백조가 나타날 그런 어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드는 생각은 우리가 뭔가를 잘 알고 있다, 이미 알려져 있다라는 그 자체가 위험한 상황 아니냐. 우리가 모르는 것이 뭐가 모르는 건지도 모르는데 잘 알고 있다는 것 속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 한다는 것이 그 자체가 위기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지금 진행 중이신 프로젝트인 것 같으신데요. Disruption Management 이 보고서가 나오면은 아마 검은 백조를 저희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그런 보고서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분 발표 모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발표해 주신 분들은 한국의 역할,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 방위 산업이 중심이 돼서 협력을 해가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호주에서 오신 분, 그다음에 영국에서 오신 두 분은 공통적으로 resilience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겠죠. 이 두 개를 조합을 해보면은 이제 한국의 방위 산업도 이제 글로벌 리질리언트한 방위 산업이 돼야 되겠다. 그런 또 희망도 담아보고 기대도 해봅니다. 그런 걸 제가 한번 다시 새겨보면서 이제 발표를 정리하고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실 수 있어서 기대를 하겠고요.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마이크 이런 거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윤창문 협력관님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발제 시작하실 때 전 세계 방위 산업 화두가 시간이 되고 있고 위기에 대응해야 되는 시간이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왔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에서 화두가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보안 쪽도 난리인데, 그런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의 등장 때문인지 어떤 요인 때문에 기존에 예상했던 시간보다 방산 분야의 화두가 시간이 된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인공지능 이런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생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이제 지금 만약 서방 국가들이 이제 거기에 무기를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무기를 지원하면서 그러면 그 유럽의 국가들이 이제 갭이 생기는데 그걸 빨리 메꿔야 되는 그런 니즈가 생겼는데,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사실 지금 기존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그 국가들 또 방산 업체들이 그렇게 빨리 그런 갭을 메꿀 만한 생산력을 사실 갖추질 않았었고요. 않았었고, 그래서 이제 한국이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인프라가 그런 것들 갭을 메꾸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 전쟁이 발발했지만 지금 사실 이 동아시아 지역을 봐도 사실 위협이 고조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사실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우리가 필요한 무기 체계를 획득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파트너 국가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좀 단축을 시켜달라.
더 빨리 달라라는 요구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기술에 의한 전장의 변화가 굉장히 빨리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전에서 보여준 거는 생각보다 우리가 재래식 무기가 전쟁에서 아직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걸 사실 더 깨달은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서방 국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전환을 빨리는 했지만 막상 기존에 당장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재래식 무기의 생산력에 있어서 간과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예, 답변해 주셔서 저도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해 주신 분 저기 소속하고 뭐 이건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 글로벌 영문 미디어 운영하고 있는 더 리더블의 오다인 편집인이라고 합니다.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기사 쓰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국장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긴급한 거하고 신속한 거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전통적인 부분에서는 뭐 긴급한 걸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속하다는 것은 아마 우리의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지 신속하게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질문 주신 부분에 그런 부분에 뭐 제가 이해를 하자면 뭐 긴급하고 신속한 게 지금 동시에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런 생각 들으면서 제가 뭐 첨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음 분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을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은 제가 또 마이크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국방연구원 진아연 선임연구원입니다. 저도 이제 국방과학기술 정책과 관련돼서 지금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몇 년 전에 국방과학기술 그 국제협력 전략서를 새로 발간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변혁적으로 아니면 전향적으로 국방 과학 기술에 대해서 이제 국제 협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변화들이 이제 각 국의 그러니까 호주, 그 유럽 그리고 우리 한국이 이러한 미국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그 국가적으로 자체적으로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저한테 질문하신 건 아니시죠? 예. 어느 분께 질문을 돌려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공통 질문이신가요? 공통 질문이라서 이제 예. 각 국가별로 한 분씩 설명해 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질문입니다. 예. 그래서 순서를 아까 발표를 윤 국장님부터 하셨으니까 순서를 좀 거꾸로 해서 그 뒤에 끝에 계신 레베카 박사님부터 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I think it's a shared global challenge right now looking for sources of innovation, particularly because so man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e the source of a lot of the rapid technological advancement that's happening now, and because so much of the investment is coming from outside of defense. So, it used to be the case that the defense industry, government was one of the biggest spenders in this space. That's simply not true anymore. Government can't possibly match the kind of spending that Facebook and Google are able to bring to bear and other private sector companies. So trying to find and harness those new source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 think is a commonly recognized challenge. The US publishes a lot, so maybe that report was the spark, but I do think there's a kind of a shared understanding of that challenge, which is why organizations like DAPA or DARPA in the US or DSTL, the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Laboratory in the UK, are so important in trying to think about how defense can identify key technologies and key innovations, how they can encourage those technologies and innovations, particularly in directions that might be useful for defense, and then in thinking about how to counter the innovations that are happening in our adversaries' countries, because we of course can't think that we're the only sources of innovation.
that is simply not true. So I think it's a shared global challenge, and one that we're all trying to get ahead of the curve on. 예, 너무 제가 잘 들으려고 집중하다가 답변이 끝나신지도 모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성윤 차장님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업체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우선 물론 저희가 한국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현재 저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아까 간략하게 발표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저희가 수출 중인 여러 나라에서 많은 기술 협력에 대한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무인 기술, 자율화, 그다음에 위성 이런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 요청이 계속 오고 있고 그에 대한 저희가 중간 매개체로서 또 한국이 그런 연구기관과 각 나라의 연구기관과 이제 같이 협업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사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네이튼 박사님. 네. It's an interesting question, which is another way of saying it's a hard question. So, and just to pick up, someone asked about AI before. AI is a good example of innovation, if you like, because AI is a commercial technology, really, and the militaries are simply now trying to find ways of using AI for defence purposes. But it also highlights that innovation is seen today as giving countries a major geostrategic advantage. So we're all focused upon better R&D and improving our innovation pathways. That is dragging ideas from the good idea stage and at least to the prototype and maybe into manufacturing. When I say that, we're putting a lot of effort into the innovation pathways. Certainly within Australia, there's lots of thoughts going on about how to make the innovation pathways better. But to a certain degree, that means that all of us are leaving out the next step, which is obviously the manufacturing part of it. So if you look at the West is wonderful at innovation, and the Americans are trying to pick up new ideas from everybody, because anybody can have a really brilliant idea. But if you look at the manufacturing side of it, I mean, China is the world's manufacturing hub, and for the last 20 years, they have put a lot of effort into making manufacturing processes better and improving how they do it, taking a good idea, refining it, and turning it into something which is easy to manufacture. And so a lot of things that are made in China are both good and they're low cost because of that refinement of the manufacturing processes. Batteries and EVs, vehicles, are classic examples. So I'd probably say that the innovation is one area to think about, but I think we also need to think about the manufacturing. If you like, the Western countries are good at quality, but China's better at making in quantity. 예,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는데 동감합니다. 예, 어려운 질문이고요. 확실한 거는 미국이 예전보다 동맹국들과의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획득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정책적 방향이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제가 생각에는 이제 예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다른 나라들이 이제 기술 발전도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일부 이제 미국 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조금 더 괜찮은 기술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정책 방향을 갖고 있는 거는 확실한데, 다만 이제 지금 그것에 따른 성과가 나기까지는 아직은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는 단계다. 왜냐하면 이게 공동으로 같이 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런 아젠다에는 동의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상당히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만 이제 미국도 예전보다는 확실히 그런 데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정책적으로나 제도적, 예산적으로 앞으로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만 아직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성과를 내는까지는 조금 저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통 질문 해주셔서 답변도 여러 측면에서 나왔는데요. 상용 기술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방산 기업에서 하고 계시는 그런 협력 활동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정부에서 하는 일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국방 과학기술 협력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어떤 전장에서의 뭔가를 바로 바꿔놓기보다는 미래를 깔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장에 국방 과학 협력을 한다고 해서 뭔가를 아예 패러다임 바꿀 수는 없겠죠. 근데 한 5년, 10년을 내다보면은 분명히 바뀔 겁니다. 아마 그렇게 10년을 보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 주셨듯이 상용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방에서 다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5G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를 들면은 미국이 우리랑 협력하고 싶어하는 아주 대표적인 분야거든요. 우리는 상용 기술이지만 미국은 그걸 국방 기술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방만이 아니라 수요 자체가 국방을 넘어서면서 과학기술 협력도 좀 이렇게 폭넓게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표 잘 해주셨고 또 질문도 잘 해주셔서 시간을 거의 다 지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잠시 10분 정도 제가 쉬면서 자리를 정돈하고 11시 10분에 아젠다 2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아젠다를 함께 얘기하실 분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계시는 리처드 비칭어 박사님이십니다. 싱가포르 난양 공대의 라자라트만 국제대학원의 시니어 펠로우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곽기호 박사님 오셨습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첨단기술연구원장 맡고 계시고요. 끝으로 마이무나 오말 박사님 오셨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방안보연구소에 계십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아젠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칭어 박사님께 부탁드립니다. Well, as they say, when you don't have a lot of time, there's a lot of slides on this topic. Basically, Mike, please. What I'm trying to do is give a little bit of an overview and an introduction into the, as it says here, the future of defense industrial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region. A few background facts. The Indo-Pacific has not historically been known as a large hub for defense manufacturing that has usually been centered on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also perhaps on Russia and Israel. But it is a critical and growing hub, I believe. And in fact, it is the largest center outside those two areas that I had talked about before. As I talked a lot about yesterday, this idea of autarky, of self-reliance, is very, very important in the strategies and policies of countries in the Indo-Pacific region when it comes to trying to supply their militaries with locally acquired advanced weaponry. As I said, this partly comes out of the fact that you can't be a great power if you have to rely on imported armaments. Great nations have great armies have great arms industries. Now, what's interesting is that when we look at the history of how countries in the Indo-Pacific have attempted to build these indigenous defense industries, there's a very unique kind of interplay between what I call techno-globalism and techno-nationalism. And I think this is a really important central point to keep in mind when we look into the future of collaboration. Innovation in this region, like I say, is characterized by this interplay between techno-nationalism and techno-globalism. And while it might sound paradoxical, there's a very sensible logic to it. You achieve autonomy through the initial importation of foreign technologies. It's not necessarily an incompatible operating concept, because the ultimate goal is to essentially achieve greater autarky, greater self-reliance in arms manufacturing. The techno-nationalists, techno-globalists
innovation model has been basically defined by a number of people. One of the best ones is Richard Samuels in his book that he wrote about 30 years ago on Japan's defense industrial efforts. And it's essentially a four-point process: acquisition of technology, indigenization of that technology, the diffusion of that technology throughout the industrial base, both commercial and military, and the nurturing of those technologies in order to create more increasingly indigenized and autarkic types of weapon systems and innovations. So it's a process of moving from learning to innovating, as I say, to eventually own the technology and then advance it. Of course, you got to have the technology first. And what that has traditionally meant in the history of armaments production in Asia writ large, and also, well, in fact, a lot of places, is that, the initial reliance on foreign technologies. And it's essentially, as I put it yesterday, a one-way street. It was the transfer of foreign, Western, Russian, Israeli technologies to regional arms industries, and usually pursued along a gradualist and evolutionary progression. And as I point out, generally starting with things that are relatively easy and doable: licensed assembly or offsets, leading into licensed production, and then more and more this concept of co-development and joint ventures. And I don't have this point, but also the initiation of indigenous projects that are based on these learned technologies and innovations. There are several examples of this, and the ROK, of course, was the licensed assembly of F-5s, later the co-production of F-16s, the licensed production of the Type 209. Japan had a variety of licensed assembly and co-production programs going back to the early 50s. India, mostly dependent upon weapon systems and technologies, innovations from Russia or the Soviet Union. Although also France, when it came to its Scorpion-class diesel-electric submarines, and Taiwan, Indonesia, et cetera, so you see them. Co-development programs, which are the next level up from licensed production, really started around 30 years ago, or 25 years ago at the most. And we saw this with a variety of more sophisticated, or certainly more ambitious projects that were essentially indigenous, but which required considerable amount of technology inputs still from the West. So the T-50 required a Western engine and a lot of Western flight controls and the like. Japan, its F-2 was essentially a reworked version of the F-16. It has also worked with the United States on next generation theater missile defenses. India's BrahMos missile is essentially a Russian missile with a variety of Indian inputs, and et cetera, et cetera. What this has led, of course, the next step, well, is at least theoretically, is this idea of essentially weaning yourself off of foreign technologies and embracing a wholly techno-nationalist autarkic development policy when it comes to weapons. So Japan is working on a 5th-generation fighter, as well as a kind of a combined aircraft project, the P-1C2, to create the airframe for both a cargo plane and a maritime patrol aircraft. Korea is, of course, well underway of its KF-21 combat aircraft, K-2 tank, these things. Taiwan has essentially decided to concentrate its autarkic efforts in the area of missile systems, building supersonic anti-ship cruise missiles and long-range land attack cruise missiles. India, of course, is very interested in trying to develop its own 5th-generation fighter, largely indigenous,
basically because its effort to cooperate with the Russians on a next generation, fifth generation fighter basically failed. What kind of observations can we make? Historically, the United States has dominated most of this type of defense industrial cooperation, what we call a hub and spoke. The U.S. at the center with technology flows still going outward and still basically going from the west to east. There are, however, and I think this is the important point, is that we are beginning to see exceptions to that rule. We are seeing countries that traditionally relied on U.S. technologies or U.S.-based partnerships branching out to find new partners. Japan in particular is looking to cooperate with the UK and Italy on a next generation fighter jet, which I think, if it succeeds, will be a very interesting divergence in Japan's long-term strategy of arms development. The ROK, of course, is pursuing a variety of defense industrial cooperation efforts with Indonesia, submarines, the KF-21 again. And in this case, Seoul is working as the senior partner, offering offsets to other countries. And as pointed out earlier by the fellow from Hanwha, Korean arms manufacturers are now increasingly in the position where they're the one offering offsets to other countries as part of arms sales, setting up local factories for the manufacture of things like the K9 artillery piece, or in the case I have here, working with Turkey on the Altay tank and stuff like that. I would still point out that these types of cooperation mechanisms, although appearing for the first time and perhaps gaining momentum, are still basically the exceptions that prove the rule, which is that the United States, for many of the allies of the U.S. in the Indo-Pacific, still remains the go-to country when it comes to partnering or when it comes to trying to tap in to type of technological innovations. So the conclusion, much of what we see happening in India is still the outlier. Compared particularly to Europe, which has been trying for over 30 years to create, with limited degrees of success and some failures, a regionalized defense industry based on regionalized R&D and production, acquisition, etc. What you find in the Indo-Pacific is still a rather protectionist strategy behind the defense industries. There are still considerable restrictions on foreign involvement or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Transnational innovation networks are still not as strong, nor are they as sophisticated as we find, particularly within Europe or even across the Atlantic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nd Western Europe. We still find most of these linkages to be ad hoc, that is, they are one-off types of agreements for co-development, or they are bilateral, or there are still a lot of one-way types of transfers, particularly things like offsets. There is still this preference for autarky, as much of it as possible, as quickly as possible, and this has had a tendency to undermine efforts at trying to build cooperative, collaborative projects. But with that, I leave you with we can talk about later. Thank you. 예, 비칭어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마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테크노 내셔널리즘, 테크노 글로벌리즘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저는 이 비칭어 박사님 쓰신 책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오늘은 테크노 글로벌리즘이라는 또 화두를 던져주셔서 저도 아주 새롭게 들었습니다. 조금 제가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느낀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의 제공자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결국 기술을 자립할 수 있었고 또 새로운 방위산업의 플레이어로 올라올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역할을 요구를 받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절충교육을 미국으로부터 받았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절충교육을 줘야 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가 방위산업이 한국 방위산업의 역할을 하면 할수록 예전에 미국이 우리한테 맺었던 관계를 우리가 다시 이제 방산 후발국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미국하고 기술 이전이라든지 방산 협력했던 경험이 앞으로 한국 방산 기업도 어떻게 특히 그 기술 발전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그런 나라들과 협력을 하고 있을지 중요한 레퍼런스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곽기호 박사님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 앞전에 좀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약간의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첨단 기술 그리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국방 혁신을 이뤄갈지 그리고 특히 지금 너무 잘 알고 있는 AI, 오토노미, 양자 등 이런 첨단 기술들이 앞으로 국방에서 혁신을 어떻게 이끌어낼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이었죠. 지금 구글 부사장이었고 토론토 대학교 제프리 힌튼 교수가 부사장직을 그만두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난 지금까지 AI 연구한 것을 후회한다고. 그리고 물론 내가 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는 할 거기 때문에 그걸 위안으로 삼는다고. 그리고 지금 챗GPT가 나오고 제너럴 AI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올해 6개월간 AI 연구를 멈추라는 공개 사안을 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프리 힌튼 교수의 제자였죠. 얀 러큰 교수가 그 말을 했었죠. 지금 AI 안전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개 사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너럴 AI가 곧 도래할 것 같은 공포를 조성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제너럴 AI가 지금 그게 그 수준이 되었다면은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약 상반된 의견을 냈었죠. 이처럼 지금 AI 오토노미 이 기술은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자리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미 엄청난 변화들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에도 엄청난 혁신을 가져오고 있죠. 그리고 지지난주죠. Emerging Technology for Defense 컨퍼런스가 워싱턴에서 열렸었는데 거기에서 참석을 해서 듣다 보니 힉스 부장관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미국은 스피드 앤 스케일로 가겠다. 스피드 앤 스케일을 엄청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처음으로 한번 언급한 게 있는데 Replicate 이니셔티브를 말씀을 했어요. 처음으로 언급하고 지금 저도 그때 듣고 깜짝 놀랐는데 진짜 저걸 할까? 네, 18에서 24개월 안에 결과를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대량으로 복제 가능한 자율 시스템을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첨단 기술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국방 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방 분야에서도 엄청난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너무 잘 아시죠? 미래 전장 환경 및 양상이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의 전략, 전쟁 전략이라든지 그다음 무기 체계의 다양화, 다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전장이라는 것은 지금 지해항만 봤지만은 앞으로는 우주, 사이버, 다영역으로 확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 인공위성, 고고도 무인기 등을 통해 가지고 내가 보이지 않는 LOS가 아닌 땅에서 비가시권에 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AI 오토노미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무인 체계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장 변화에 있어서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저는 솔직히 AI이고 그리고 오토노미라고 생각하고 이건 현실적으로 지금 벌써 다가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장에서만 봐도 앞으로 전장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한 것이
저는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다영역 작전입니다. 인공위성, 우주, 사이버, 그다음 지해항을 넘나드는 다영역 작전. 그리고 무인 플랫폼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걸 단순히 그냥 무인 플랫폼이 우리가 생각하는 스스로 움직이는 어떤 자율 로봇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유인과 무인이 협동해서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달파에서 말했던 모자익 전장, 모자익 월페어에 대한 개념도 일부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 전장 환경에 대해서는 변화할 거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국방 혁신을 추구해야 된다는 많은 요구들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과연 국방 혁신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근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연구자였고 머신러닝 쪽 기계학 AI 쪽을 연구하던 연구자였고 지금은 이제 다른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이 역할 여기에서 보면은 연구자로서 보면은 지금 이 국방 혁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존에 있던 틀을 바꾸는 것, 획득, 연구개발 모든 프로세스의 틀을 과감하게 바꿔야지만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을 할 수 있지.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변화를 하려고 하는 나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뭐 심지어 호주도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 중국도 그렇게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인재 육성, 그다음에 첨단 과학 기술의 개발, 신개념 무기 체계의 도입, 그리고 앞에서도 많은 연사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국제 공조, 앞에서 레이슨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나라는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공조가 국제 동맹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무인 체계라는 것은 단순히 기존에 가져 있던 럭셔리 시스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소모성, 언제든 나의 워리어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효과를 내고 사라질 수도 있는, 쉽게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많은 투자를 했고, 저는 제 생각으로는 그나마 뭔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주에도 저도 이제 미 출장에서 이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OUSD, 미 연구공학 차관실에서 하고 있는 그 방향성, 그리고 AI를 뭔가 AI 오토노미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만들었죠. CDAO. 자익으로 만들었던 것을 더 힘을 싣고 진짜 AI를 정군에다가 적용하겠다 해서 CDAO라는 조직을 만들었고요. 그다음 DIU, 우리 기술을, 국방 기술을 단순히 국방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다가 적용을 하고 이를 또 상용화도 할 수 있는 이런 국방 혁신단도 만들었죠. 그리고 이 조직들이 워킹을 하고 있는 것도 지난번에 가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조 2천억 정도의 국방 혁신 기금을 들여가지고 도전적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고, 프랑스도 국방 혁신국을 신설해가지고 연간 1조 6천억의 국방 기술 혁신과 민간 신기술 접목을 위한 개방형 혁신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역시 차세대 기술 기금을 조성해서 사이버, 지향성 에너지, 우주 등 국방과학에 과감하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한국도 현 정부에서 정부에 들어가지고 기존 삼축 체계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감시 정찰 능력 향상과 결심 및 대응 시간을 대폭 줄이는 지능형 삼축 체계로의 전환, 그리고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비롯한 핵심 전력들을 초연결하여 실시간으로 결심 대응하는 합동 전향력 지휘 통제, Joint All Domain Command and Control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국방 혁신 4.0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 중심에는 AI가 있고 오토노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AI 기반의 유무인 협업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래 현장 환경에서 우리 병사를 희생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가는 데 있어서는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20년 전이죠. 2000년도 초반에 미 육군이 추구했던 엄청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미 육군의 현대화 프로그램이 퓨처 컴뱃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게 2009년도에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망했다. 네, 망했죠. 근데 그로 인해서 배운 새로운 레슨들을 통해 가지고 미국은 새로 뭔가를 추진하고 있고 그것들이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엔지니어 관점에서 보면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미국 쪽에서 지금 오늘도 많은 연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시스템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백본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모듈러 오픈 아키텍처 베이스 시스템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큰 빅픽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국방 혁신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도전을 하고 있고 새로운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또 기존의 체계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개념들을 내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한번 제언을 하나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많은 국가들이 기술 혁신을 통한 국방 혁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첨단 과학 기술을 적용한 신개념 무기 체계의 연구 개발, 그다음 AI 기반 자율 무기 체계 및 지능형 지휘 통제 구축, 그다음 유인과 무인 체계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한 전투 체계 구현 등 이런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책적인 내용이 아니라 기술적인 관점에서 조금만 쳐다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존의 연구개발 및 획득 프로세스를 바꾸지 않은 채로 그대로 그 상태에서 국방혁신을 추구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을 말하면서 기존에 내가 취했던 그 생태계라든지 그 방식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저는 퀘스천 마크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I 기반의 이런 기술을 국방 혁신을 추구하고 싶다 한다면은 저는 6가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AI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확한 기술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를 통한 정책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연구를 하는 사람, 그 다음 소요군 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I는 앞으로 나올 AI 기반의 무기 체계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하드웨어 기반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반의 무기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진화하고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기술을 적용한 이런 시스템들은 사용하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내가 시스템을 믿지 못하고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으면 저는 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즉 트러스트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트러스트워스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국방이라는 국방 혁신이라고 하지만 국방은 국방의 생태계에서만 이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민에서도 이미 돌아갔던 새로운 방법들이나 개선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혁신, 네, 이런 툴들이나 이런 방식들을 과감하게 접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확실하게 말을 했더라고요. DevSecOps, Development, Security, Operation. 이것을 한 플레인에서 돌리고 연구 개발과 획득 프로세스를 사이클링을 계속하면서 올리는 거죠. 소요가 한 번에 픽스되는 게 ROC가 한 번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ROC는 변하는 거죠. 그리고 AI, 오토노미 이런 시스템들은 인텔리전스입니다. 인텔리전스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과 결국은 충돌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윤리, 그 다음에 보안 등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방만의 국방 연구 개발에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의 구축이 또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을 감안한 진화적인 개발, 그리고 무엇에 쓸 것이고 왜 쓸 것이며 그 다음에 이런 비용들을 어떻게 코스트를 어떻게 내가 원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내서 비용을 지급할 것인지.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이런 것들을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존의 국방 연구 개발 획득 에코시스템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것들을 하려면 저는 과감한 개혁을 혁신을 통한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런 고립형 국방만의 고립형 폐쇄형 연구 개발 생태계를 벗어나서 약간의 개방형 생태계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방형 생태계가 국방의 그 시큐리티라든지 뭐 다른 문제 때문에 어렵다면 그래서 무조건 블로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완충형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곽기호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제가 과학기술 쪽이다 보니까 아마 가장 그 현장에서 느끼셨던 열정 이런 것들 많이 담아내신 것 같고요. 많은 걸 바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해왔던 것을 깨지지 않으면은 우리 새로운 변화 시대에 대처할 수 없다. 이런 점 강조해서 말씀해 주셔서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무나 오마르 박사님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Good morning. Annyeong Hashimika. Thank you to the organizer for inviting me. It is so great to be here for the second time. Before I start, allow me, Mr. Moderator, to share about how this Hongyong Forum really opened a new dimension between Malaysia and ROK relation, particularly in the defense industry segment. Based on last bilateral discussion between Midas and Qaeda with Madam Boram and also Madam Su Jin from Qaeda, and a very impressive session about the Korean defense industry during the final session of the forum last year. Recently, Malaysia and ROK signed a contract on procurement of light attack aircraft produced by the Korea aerospace industry with total amount of 920 million ringgit or 1.2 trillion Korean won. This is the biggest procurement that both countries have after the last one in the 1970s when Malaysia purchased a light armor vehicle or known as the Korean Jeep for the use of Malaysian Army. So this is a good dimension, cooperation between Malaysia and ROK. And I would like to share that currently Malaysia is developing their first ever defense industry and security policy, and this kind of forum really give an input to development of the policy. Anyway, I'll start my presentation with a statement by a retired senior British Army, Lieutenant General Richard. He says that the threats of our modern world worsen by rising seas, extreme weather, and creeping erosion, desertification, and will almost certainly lead to more conflict. Climate change affects people and nature in every corner of our planet and now is an immediate global threat. The increasing risk from climate change mean that it's shifting from being solely a human security threat to a national security threat. Such changes not only result in physical impact, including the increasing of number of storms, floods, heat wave, and droughts, but also bring secondary consequences like impacts on the energy infrastructure and generation, and with all this having negative repercussion on the economy and employment. These can, in turn, increase popular grievances, weaken the social compact, further contributing to the political instability and stress governance system and turn human security threats into national security threats. The Asia-Pacific region, covering 40 economies, over 4 billion people, and 47 trillion in economic activity, it is the world's fastest growing region. However, Asia-Pacific is the most disaster-prone region in the world. With extensive coastline, low-lying territories, and many small island states, its geography makes it highly vulnerable to rising sea levels and weather
extremes. Due to that, rising sea levels could see smaller island states in the Pacific and Indian Ocean mostly or entirely submerged, or will experience serious flooding. Bangkok, Jakarta, an area in Bangladesh, and the Pearl River Delta in China are all exposed.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towards military, armed forces, and defense establishment will also require better understanding of environmental changes that impact military operation. For example, the changing seawater will influence submarine and anti-submarine operation. Changing sea weather will affect air operation. A rising temperature will impact the effectiveness of military personnel and equipment. The increasing of climate change also will demand military to face more pressure to develop their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and capabilities while also maintaining traditional defense capabilities. Military have a key role to play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particularly where they are the main responder to disaster. In simple explanation, climate change does have an impact towards the military readiness, operation, and strategy. When we talk about readiness, it's about refer to the ability of a military to carry out operation in timely manner. For operation, be it war-fighting operation or humanitarian mission, it can place a significant burden on the supply chain and logistical capacity of armed forces engaged in the theater. And for strategy, climate change can impact military strategy by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destabilizing conditions in strategically significant regions of the world. That said, it also raises a question how defense organizations can help to mitigate climate change. It could be done through a variety of actions as well as services and products. Ultimately, this is the time that defense industry joins battle against climate change. Defense industry in Asia Pacific, the sectors in the defense industry plays a vital role towards building indigenous industrial capability,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economic spin-off, including export and employment creation, as well as human capacity building.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the effectiveness of it depends on the location, sectorial capacity, and socio-economic situation, and according to each country. How can defense industry help to mitigate climate change? First step is to reduce the emission of promote green technology. The opportunities for emission reduction vary by the military domain, air, maritime, ground, or cyberspace. There is no denying that fuel consumption was so great, especially with regards to the movement of personnel and equipment from one location to another, whether on land, sea, or air. Unfortunately, the use of so much fuel has unintentionally polluted the environment. The defense industry could play a role by promoting and introducing new green technologies and equipment that can reduce fuel consumption and preserve the environment. Although developing power from green technology is much more expensive, long-term efforts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factors make this technology beneficial in the future. Secondly, the promotion of decarbonization. Decarbonizing efficiently will require a holistic approach. This can come in many forms, such as increasing efficiency at installation, expanding energy generation, expanding hybrid technology, and improving supply chain security. This initiative will vary by company and business, but they should include procuring greener inputs and accelerating R&D programs to develop new generation of carbon-efficient products and coordinating with other players to create green solution at a large scale. The third one, the development of own roadmaps. This is, I concur what has been mentioned by the second Mr. Presenter. It is certain that defense industry or defense player cannot become a carbon neutral overnight, but comprehensive roadmap will do. In the short term, the demand for retrofitting services to replace parts with more eco-friendly in existing air, ground, and maritime fleets. In the longer term, new generation of emission-efficient products such as hydrogen power, aircraft, or electric vehicle will overtake the market. Fourth, significant investment in climate innovation and R&D. In early phase of emission, defense industry players should identify ways to make manufacturing processes more carbon efficient, such as by reducing waste and reworking. In long term, new generation of products and technology must be commercialized to help defense ministry achieve their net zero ambition. This will require significant investment in climate innovation and R&D. Challenges.
Over the years, many countries in the Indo-Pacific have developed their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Each country has taken various policy initiatives to develop its own defense industry to the extent of being able to provide some degree of support to its respective armed forces. This has been done either through direct procurement, collaboration, or offsets program. Yet, there are some challenges, such as lack of proper national policy. Different countries have a different objective, strategy, sovereignty, structural process, as well as issue of governance. There will be a political sensitivity issues arising if government seems to be prioritizing objective above the national interest and goal. This issue will hinder them to have a proper national policy about it. Second, budget. Resources allocated to defense also vary amongst other countries. Some have much larger budgets than others based on affordability and opportunity cost in expending scarce resources to meet the national socio-economic demands. R&D. The level of industrial and technologies capabilities and capacity differs from one country to another. And gaps between the country. Looking at the different partnership among Asia-Pacific countries, there are gaps between them. These include, among others, the different stage of industrial development and knowledge base, as well as resources allocated for defense by each country. Some countries may have embarked on the defense industrialization and have moved up the learning curve of defense technology, while some have engaged and launched joint venture with a country outside the region. Opportunities for future development and way forward. National strategy and plan. Some Asia-Pacific countries need to have a strategies in defense, mitigation, and action, and develop more comprehensive adaptation strategies like what certain countries in Europe have done. In response to the significant speed of technology and development, government needs to minimize the bureaucratic and red tape and indicating their willingness to accept higher level of manage risk. Few mechanisms need to be introduced to encourage the defense industry. For example, introducing certain taxes for carbon emission adjustment, which has been introduced by the European Union. And as the cost of carbon continue to rise, companies with lower emission will benefit from increasingly competitive cost base, while high polluters will pay the price. Appropriate resourcing and procurement. Other factors for success are likely to depend on appropriate resourcing and more flexible, reactive approach to procurement. Defense needs to reframe the relationship with the industry through an adjusted, sustainable procurement framework. Flexible contracts which provide an ability to upscale existing projects and determination of poorly performing projects or programs. Enhanced collaboration. Collaboration in the defense industry activities, of course, will boost trust and underplay the issue related to the potential conflict. Improving levels of trust will provide motivation and make the defense industry collaboration much easier and than would otherwise will be possible. The other important, not to mention, the novel areas of defense collaboration are system integration and joint production. A joint among all Indo-Pacific countries in terms of expertise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will reduce the dependence on foreign services for upgrade and maintenance. Low-hanging fruit. The most pragmatic ways to mitigate climate change for defense forces are in the short, middle, and long term. In the short term, it can start with low-hanging fruit, meaning the peacetime equipment and the non-operational facilities and capabilities. This can be done reactively quickly with existing civil technologies and current military and defense supply chain installation. Second category will be operational capabilities that use comparatively small energy sources, lighter vehicles, unmanned system, and base camp. And the third category is concerned with a heavy capability, tanks, naval vessel, and fighter jets. Before I conclude, I would like to share the ASEAN perspective with regards of this issue based on Track 2 Network of ASEAN Defense and Security Institution, NADI workshop on ASEAN defense industry collaboration potential and way forward held during 8 until 11 August in Malaysia just recently. ASEAN militaries are connected bilaterally and multilaterally to other militaries in the broader Indo-Pacific through various initiatives. In terms of climate security, ASEAN is well positioned to lead engagement through the ADMM envisioned by the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the Indo-Pacific have become a significant security
concern for militaries in the region, particularly considering their involvement in HADR operation. Therefore, ASEAN developed an agenda on climate security to promote cooperation and share best practice. Among the focus areas are, first, climate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sharing, and second, research and development. Realizing the essential of R&D in the defense industry, the ministry will launch the defense R&D cultivation program in school, true to saying that we need to start them young. These initiatives aim to provide exposure and awareness to encourage students' involve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specifically in defense and research. Other than that, another focus are to set up initiative funding among ASEAN member states. And also ASEAN would like to embrace new defense technology as a bloc, particularly technologies for peaceful purposes. Still have a long way to go, slowly but surely. The only path for ASEAN is to move forward and need to collaborate. As the saying goes, it's the little things that matter. As a conclusion, a cultural change of mindset will be required to prioritize the environment and view change as an opportunity rather than imposition. Each party in the defense sector, irrespective of the military, the defense player, and the government needs to develop a climate awareness culture, both on mitigation and adaptation. As for the military, the adaptation is not only in the training and planning, also on operational requirement. For the defense industry, on the investment, R&D, energy efficiency, and produce sustainably military equipment. And for the government, emphasize national strategy, engagement, strong policy, and suitable and workable future plan. Again, climate change is a serious issue and becoming a security and national threat, not only in Asia Pacific, but also around the world. Hamsamida, thank you. 예, 오마르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저희가 들었던 듣고 얘기했던 주제 중에 가장 새로운 그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았나 싶고요. 마지막에 발표해 주신 만큼 오늘 우리가 다뤘던 얘기를 다 종합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미래 환경이 완전히 바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도 바뀌고 그러면 기술도 따라와야 되고 각 국가의 정책도 변화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 공조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라는 점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아주 시간을 절약해서 잘 썼거나 아니면은 질문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시간 조절 잘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아쉬우니까 그 질문 딱 한 분만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한번 해주시면은 제가 예, 감사합니다. 저는 카이 항공우주산업의 어드바이저로 있는 김정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주 소중한 시간, 소중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점심시간이 가까웠는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곽규호 원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곽 원장님께서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동의하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디맨드 풀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테크놀로지 푸시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해서 국방 역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뭐 미국 여기 언급하셨고 많은 나라들 언급하셨는데 특히 이제 중국도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인가 17년부터 진흥화 군대에서 이제 강군몽의 일환으로 진흥화 군대로 해서 지금 상당히 진전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게 시진핑 주석이 민군 융합 관련해서 상당히 강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민군 융합이 현장에서 이렇게 실제로 적용이 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혹시 중국의 진흥화 군 만드는 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코멘트가 있으시면은 한번 해주시고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군의 국방혁신을 보면 저도 이제 군에 32년 동안 몸담았지만 레토릭이라 슬로건이 상당히 강해요. 그러나 그 안에 이제 컨텐츠를 보면 상당히 부실하다. 이제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어야지 목표 쪽으로 지향하는 그러한 우리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슬로건과 오브젝티브, 골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먼저 만들고 먼저 그것을 셋업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컨텐츠를 채워나가는 이런 거 좋은데 지금은 제가 볼 땐 그거보다는 지금 어떤 미래전도 이렇게 언급을 하셨지만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슬로건과 레토릭으로만 과연 국방혁신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과거에 독일 군대와 미군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지향했던 그런 국방혁신은 뭐냐면 좀 속도는 느리지만 어떤 경험과 어떤 전쟁 사례를 통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투영되고 그 결과가 이렇게 투영되는 그런 국방혁신이 됐어요. 그건 어디서 나왔냐면 제 생각으로는 간절함, 절실함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가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가는 간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절실하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예방전쟁 개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위성 만들고 이런 전차 만들고 한 것들이 다 그런 절실함에서 그 나라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상당히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에서 그런 국방혁신의 절실함에서 나왔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개념으로 해서 지금 발상의 전환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개념으로 좀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안보 상황이 사실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수업 학업도 좀 했었지만 외국에 나와서 외국군 장교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니네 나라는 그렇게 북한의 핵을 입고 있는데 상당히 사람들이 태평해 이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예. 근데 실상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들은 지금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그런 걸 많이 하겠지만 크리티컬하게 절실하게 느끼지 않고 그러한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 곽 원장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질문을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보다는 거의 발표에 가까운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아주 경청해서 잘 들었습니다. 예, 여기 답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앞에서 중국 진흥화 정보부대, 네. 근데 제 생각은 하나입니다. AI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건 돈이고요. 그리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프라, 지금 기술이죠.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AI에서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AI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나와서 자 이걸 판단하는데 나온 결론이 뭡니까? Y equal W 트랜스포즈 X, W의 매트릭스 엘리먼트 값을 구하면 끝납니다. 그렇게 쉬워요? 예, 그렇게 쉽습니다. 결과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구하는 사람 하나, 이걸 잘 구하기 위한 인프라와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솔직히. 그리고 사람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걸 위해서 중국은 많이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공돌이라서 제가 디테일한 건 잘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국방 혁신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크로스 펑셔널 팀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돌아가는 팀이 있는데 거기에 저번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엔지니어가 있고 정책에 결정하는 사람이 있고 소요군이 있고 획득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서로 나누고 그걸 가지고 하나의 문제를 도출하고 그걸 해결 방안도 다시 또 디스커션을 합니다. 그리고 자익에서 CDAO로 이렇게 AI 쪽 관련 웍이 넘어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가오 보고서에서 어떤 분석이 있었냐면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연 당신들이 얼마나 이 관련 토론을 관련 부처, 관련 군과 하십니까? 한 60%가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전화로 가끔 채팅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모여서 딥플리 디스커션을 하는 거는 20%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익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리고 CDAO로 전환하면서 그것들을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을 레귤러리 하자. 레귤러리 디스커션을 계속하자. 그걸 CFT처럼 크로스 펑셔널 팀처럼. 그러니까 혁신은 저희 같은 엔지니어만 혼자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책을 하는 사람 혼자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소요군 혼자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이 이야기해가지고 만들어져야 오브젝티브가 디파인되고 그걸 어떻게 할지 하우투가 정의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이 나오면 거기에다 다시 어떻게 수정할지가 디스커션이 되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지만 혁신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게 정답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 답변 여기까지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연구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열정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제가 분침이 하나씩 갈 때마다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뭐 한편으로는 이런 말이 있죠. 군대에서는 작전에 실패하더라도 식사 시간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식사 시간에 실패해도 괜찮을 만큼 오늘 뜨거운 토론이었다, 이렇게 한번 위로를 삼아 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전에 첫 번째는 글로벌화를 가지고 방산의 미래를 얘기를 했었고, 지금 두 번째 어젠다로는 미래 기술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방산의 미래를 얘기해 봤습니다. 대답이 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또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고,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 얘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다 저희가 가슴에 담고 또 다른 기회에 여러분들 모시고 토론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